네, 김하희쌤입니다. 자, 칠질권 학원콜이 쩌리 보내버리세요. 민법 이론 강의 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민법 교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 있고 좀비 기출 문제집, 그다음 PPT를 노트로 만든 강의 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이 아래 계좌번호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보내주세요. 특히 과목 민법인가 중개사법인가도 잘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31강의입니다. 교재는 김하희 합격서 요약집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이제 저당권을 공부하고 있죠. 저당권에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강의 노트 192페이지 있고, 여러분 합격서 교재는 72페이지입니다. 자, 일강림의 청구는 이럴 때 가능하죠. 365조 법조문이 있습니다. 72페이지 법조문 있죠. 자, 그럼 먼저 토지 동그라미 쳐요. 그다음 저당권 동그라미 치시고 후 동그라미, 그리고 끝부분에 고물축조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빨강색을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토지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 소유자가 토지의 고물을 축조한 때에는까지 사선을 끊으세요. 그럼 동그라미 친 거 읽어볼까요? 토지 저당권 후 고물 축조. 그럼 여기 설정 당시 고물이 있어서 설정 당시 고물 없고 나대지죠. 그럼 결론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써놓으세요. 법지X.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고물이 철거될까봐 그 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고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토지거물 일괄경매 청구입니다. 7번 보세요.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죠. 토지에만. 고물에 저당권 있나요? 없죠.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어요. 근데 토지와 함께 뭐까지? 고물까지 경매 청구하는 게 토지거물 일괄경매 청구입니다. 자, 저당권은 토지에 있고 고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거물 일괄경매 청구는 법지가 성립하지 않으면 고물이 철거될까봐 고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고물까지 일괄해서 경매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게 인정되려면 기본 전제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고물이 철거될 유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설정자 소유 고물해야 됩니다. 설정의 빚쟁이 소유 고물해야 돼요. 제3자 고물을 함부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마지막 이 고물에 저당권이 없죠? 고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례를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럼 여기 설정 당시 고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X,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법지가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갑이 세 번째 고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갑이 돈을 못 갚았죠? 저당권자가 저당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납받았죠? 지상의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철거될 수 있거든요.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토지 건물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이렇게 건물을 살려둘 수 있는 거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 경매할 의무가 없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없애버릴 수 있고 같이 경매해서 건물을 살려둘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네요. 엄청납니다.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설정자,
빚쟁이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갑소유 건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건물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어요. 면 제3자 건물에는 함부로 경매할 수 없어요. 저당권이 없으니까. 반대로 처음에 갑의 나대지를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제3자 병이 나대지에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설정자 건물 아니라 일괄경매 못하는데 이걸 나중에 설정자 갑이 소유권 취득해서요. 그때는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자 소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을소유 토지죠? 갑은 을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소유자가 설정자, 을이 설정자고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럼 첫째,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에 을 건물이 존재했네요. 면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으니까 이때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법정 취득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하면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으니까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을 건물이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괄경매가 인정되려면 빚쟁이 을 소유 건물이어야 되죠. 근데 을 소유 건물이지만 여기는 법지가 성립하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갑이 저당 취득한 후 을이 토지에 건물 소유해서 소유한다.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축조돼서 법정 취득권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라 이때는 일괄경매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갑이 저당권 취득했죠. 근데 처음에 제3자 병의 토지에 용의권을 축조해서 취득해서 건물 축조했죠. 그럼 지금까지는 제3자 소유 건물이라 일괄경매 인정되지 않는데 이후 결국 을이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이제는 설정자 소유 건물이라 이제는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빼고 정답이 니은 디귿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와보세요. 자, 72페이지. 양가로 4번 325조 밑에 요건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돼요. 즉 법정 취득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된다. 2번 경매 청구 당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는 건물이어야 돼요. 기억 건물은 경매 청구 당시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한 후 제3자네요. 여기죠. 설정자가 했지만 제3자로 바뀌게 제3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 여기죠. 니은 여기. 니은 저당권 설정자 을 여기는 갑이네요. 갑으로부터 저당 토지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병이 용의권으로 축조했죠.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일괄경매 못하는데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제 설정자가 취득했죠. 그때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정자 소유를 잘 기억하세요. 빚쟁이 소유해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 효과. 자, 1번 이제 일괄경매 하더라도 건물 경매대가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고 2번 선택이고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괄경매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물권적 청구권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 없다. 그 다음 73페이지 큰 2번 저당권과 용익관계를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193페이지 합격서는 73페이지입니다. 합격서는 뭐 몇 줄 안 되죠? 여기 설명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여기 싹 끝내야 돼요.
다음번에 설명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있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죠. 우리가 경매 배당 순서 경비 채당 후 임금공제 외웠죠. 경비 채당 후 이렇게 경매에서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그럼 우선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매매 증여 상속에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경매에서만 나온다. 근데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오는 권리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우선변제는 공부할 거 없어요. 아까 배당순이 경비 채당 후 여기서 끝.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이 있고 채권은 원칙 없습니다. 근데 대항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어요.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로 바뀐 때와 경매로 나누어서 매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보지 않습니다. 이건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더 빨리 갖춰야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는 거죠. 이제 경매에 그러면 무조건 말소 기준을 생각하세요. 말소 기준이란 최선순위 저당권 등을 말합니다. 이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고 설령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느리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경매부터 볼게요. 매매부터. 매매는 저당권을 안 봐요.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전세권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우리 전세권 등기하면 우리 전세권을 취득하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럼 을은 X를 2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병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안 나갈 수 있죠. 을이 가지고 올린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는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이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약속 지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2년간 절대로 안 쫓겨나요.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다 지나면 누구에게 전세금 받죠? 병에게 받죠.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우리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이 갑이 양도인이나 설정자죠.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제3자 병한테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주의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요즘은 승계한다 말이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럼 X가 5억이면 병이 얼마에 사야 될까요? 을 나갈 때 누가 3억 내줘요? 갑이 아니라 병이 내주니까 병은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승계한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겠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갑과 맺은 계약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이 그림이나 뭐 이 그림 똑같은 거죠? 똑같다. 좀 잘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매매. 저당권을 안 봐요. 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을 빨리 갖췄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대항력 물권을 먼저 갖췄으니까 병이 2억에 산 거죠.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거고 저당권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합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곧바로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건 채권입니다. 그럼 을은 X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또 1년 만에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서 병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권리 채권이에요.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에게죠. 그럼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이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약속 지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고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을 주장을 썼으니까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3억 누구에게 받아요? 병이 아니에요. 갑에게 받습니다. 그럼 을은 제3자에게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이 이제 양수인 병은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꼭 외우세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가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시가가 5억짜리면 3억 누가 내주죠? 병이 아니라 갑이 내주는 거죠. 그럼 병은 5억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5억 주잖아요.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나쁨만 먹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을에게 3억 받아요. 아침에. 오후에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버립니다. 8억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요. 그럼 을은 여기 발도 못 디뎌봤죠. 근데 병이 들어오지 마. 을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그 3억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근데 갑 중국 떠나버렸죠. 그래서 갑이 나쁨만 먹으면 을은 딱 하루아침에 3억을 뜯겨버리죠. 을이 3억을 왜 뜯길까요? 대항력 없으니까 뜯기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불쌍히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니까 이건 원래 대항력 없지만 이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공시가 되죠?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임의규정이라 임대인이 협조해 줘야 돼요. 임대인이 이거 해줘야 안 해줘요? 인감오가고 귀찮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럼 못합니다. 설령 하라 그랬네요. 하라요. 그럼 누구 돈으로 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들어갈 때 등기할 때 돈 들어,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거든요. 이래저래 이 등기를 거의 안 하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주택임대차도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열세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보통 주택임차인 이사하고 주소 옮기죠.
그럼 이런 법을 모르더라도, 이런 법을 몰랐더라도 임차인 나도 모르게 대항력을 갖추게 만들어준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한편 만약에 X가 상가 건물이라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에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도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특별법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 넘겨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임대차하고 먼저 대항력 취득했어요. 1번. 그리고 병이 산다. 병이. 그럼 병. 이거 알고 사겠죠. 시간이 빨라서 알고 삽니다.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하니까 이제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요. 그리고 나갈 때 3억 돈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병에게. 그러면 이제 을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겼죠. 그럼 이제 같은 말은 양수인이 양도인 가입시를 승계한다고 표현하죠. 그럼 이제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병이 3억 내주니까 5억짜리 2억에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계속 꼭 외우세요. 을이 대항력 있다 그러면 양수인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 그러면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 말을 꼭 외우셔야 돼요. 경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매매. 그러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돼요. 이게 빨랐으니까 병이 2억에 사겠죠? 대항력 없어가지고 병이 5억에 샀거든요. 5억에 산 다음에 대항력 취득해서 3억 내나 그럼 곤란하죠. 그러니까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고 매수인 등기보다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이제 경매로 가요.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우리나라 모든 법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경매 나오면 경락인이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책임 안 지고 소멸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경락인이 책임지는가 책임지지 않는가 결정하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저당 압류가압류 또는 가등기담보 담보가등기입니다. 부동산에 이런 게 많다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얘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돈 못 받을까봐 설정하죠. 압류가압류도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죠. 담보가등기나 가등기다 똑같아요 다. 그럼 얘들은 돈 받는 게 주 목적인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용익권들은 사용수익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 용익권들이 말소 기준보다 더 시간적으로 느릴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로 경매 나오잖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해요. 물귀신 작전.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한다. 그럼 뭐만 살아남았죠? 얘들만 살아남았죠. 얘들은 경락인이 이걸 책임지고 인수합니다. 그 말은 얘들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다 소멸했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보다 이렇게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고 더 느리면 결국 경매에서 대항력 다 소멸합니다. 얘들을 아까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부터 눈 감고 지우면 다 끝나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말소 기준보다 시간이 느려도 항상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불사신 권리. 걔들이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이상권입니다. 얘들은 시간 순위에 상관없이 항상 살아남아요. 그래서 분유법 살아남는다. 그럼 결국 이대로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빠른 권리와 분유법을 살아남고
나머지 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대항력에 임차권, 용의권들이 있다. 용의권. 그리고 저당권이 있어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최선순위 저당권이 얘부터 밑으로 소멸합니다. 밑으로. 그럼 얘들은 살아남았죠? 그럼 얘들은 대항력이 있다. 그럼 경락이는 이걸 승계한다. 인수한다. 그 다음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나중에 나와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최선순위 저당권 소멸하고 밑에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소멸한다. 다 쫓겨난다. 그럼 이걸 종합하면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얘가 경매하면 얘 소멸한다고 다 맞춰요. 아랫놈의 경매야 얘가 소멸한과 혼동되거든요. 근데 말소기준 원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라 얘가 말소기준 원리예요. 그럼 소멸하고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하고 소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경매 누가 한다고요? 후순위. 그래도 1번이 말소기준이라 소멸시키다가 이 분유법만 살려줘요. 분유법만. 그러면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권리 분석 간단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부터 지우다가 분유법만 살려주면 돼요. 그럼 얘들 살아남고 분유법 살아남고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정리하면 갑소유 X 부동산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 용의권들, 저당권 있어요.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소유자가 네 번째 매매로 병으로 바뀌어요. 매매로. 병이 너희들 다 나가. 내가 소유자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을들은 갑과 뭔가 계약 맺었죠. 갑하고.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갑과 맺은 계약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저당권 보지 말아 그랬죠. 양수인 등기보다 이게 빨랐잖아. 2번, 4번. 빨랐으니까 셋 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애들이 합창으로 못 나가 합니다. 기간 다 채우고 나가요. 그 얘는 나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얘는 나갈 때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죠. 그게 대항력이 있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은 갑주의 승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가 아니라 이 B가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경락인에게 소유자 받겠죠. 그럼 병이 너희 3명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애들은 갑과 맺은 계약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경매는 말소기준 원리 얘부터 소멸한다. 소멸하고 소멸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3명 다 쫓겨난다. 얘들을 아까 제3취득자라 했습니다. 그럼 얘들은 대항력 없죠. 그럼 이제 경락인은 갑주의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네요. 차이가. 그럼 만약에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있고 주택임차인 을이 났다. 주택임차인. 그럼 저당권이 있는데 주택임차인 을 나왔죠. 근데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대항력에서 안 쫓겨나요. 근데 경매 나오잖아요. 그럼 임차인 쫓겨난다. 자, 그럼 건물의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로 설정한 후 경매는 항상 누가 한다고요?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러면 여기부터 소멸하고 샌드위치 소멸하고 그래서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 맞았고 비당순위는 설정 등기 순서 맞았죠. 왜냐하면
저당권도 우선면제권이 있고 전세권도 있으니까 설정 등기 순서대로 받죠? 그럼 A가 먼저 받고 남은 거 있으면 전세권이 받고 또 남은 거 있으면 A가 꼴등으로 받고 해서 정확히 맞아서 5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은 매매와 경매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자, 이제 근저당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이번 3시4요 저당권 문제.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대하면서 을 소유 X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을이 소유자, 설정자, 갑이 저당권자입니다. 옳은 거네요. 기억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 을이 갑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를 편지한 경우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았죠. 우리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어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자, 영탁도 했잖아요. 그 중에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도 맞았네. 니은 갑은 X금을 소지를 인하여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물상대의할 수 있다. 맞았죠? 저당권자 물상대의 있다. 3번 디귿 갑은 자 저당권 아새끼는 엄마랑 분리해서 집 나갈 수 없다. 맞았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어떻게 모자라니까 안 엇갈리잖아요. 이거 디귿.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좀 제가 끔찍하게 예를 들었지만 아새끼가 엄마랑 분리해서 혼자 집 나갈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바로 맞는 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저당 갑니다. 강의 노트 196페이지. 이건 합격서는 7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정 채권, 확정 채권, 뭐 5억, 3억 확정 특정됐어요. 그걸 위해 나온 게 일반 저당권, 보통 저당권이고, 근데 채권이 불확정 채권이 있어요. 불특정 채권. 주식처럼 계속 증가 변동합니다. 이 불특정 채권에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법이론상 이걸 위해 이게 나왔고 이것을 위해 이게 나왔어요. 법이론상. 근데 실제에서는 다 그냥 근저당 해버립니다. 실제에서는. 왜냐면 전 시간에 봤듯이 은행, 채권자에게는 둘 중에 이게 더 유리하니까 실제에서는 둘 다 뭐 해버린다? 다 근저당 해버립니다. 실제에서는. 근데 시험은 법이론대로 나와요. 시험은.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특정 채권을 가정해 푸셔야 되고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면 불특정, 불확정 채권을 가정해서 시험을 풀어야 됩니다. 시험은 법이론대로 나와요. 그럼 불확정 채권이 어떨 때 생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대리점이 있고 부동산 하나 있어요. 우리 본사입니다. 본사와 대리점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공장이면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거래하죠? 본사에서 신발 외상으로 대줘요. 그럼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외상값 조금씩 갚아주고 또 본사가 신발을 외상으로 대주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외상값을 조금씩 갚는 거죠. 근데 대리점 20군데에서 돈 안 주면 본사가 부도날 수 있죠. 그럴까봐 대리점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외상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외상값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증감 변동하죠. 그럼 불특정이네요. 그 불특정 채권에서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은 꼭 정해야 돼요. 근데 결산기는 꼭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산기를 2년으로 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저당권도 물권이라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 그럼 등기할 때는 자 일반 저당권에 없고 근저당권에만 있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 최고액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그리고 근저당이라는 취지도 등기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된다. 그럼 채권 최고액 기재했죠. 그럼 근저당이라는 취지 기재되어 있나요? 돼 있죠. 이 근자. 근 한 글자 쓰란 말이죠. 근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니까. 그래서 근저당의 취지 근이라고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사가 외상으로 대주죠. 처음에 5천만 원 외상 대줬어요. 1억 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빚이 1억 5천이고 우리 채권은 마찬가지 1억 5천이죠. 근데 값이 장사 잘해서 1억 5천 다 갚아버려요. 1억 5천 다 갚아버리면 채무관리 0이 됩니다. 또 1억 5천 또 1억 1억이 대줍니다. 채권이 계속 증가 변동하죠. 이걸 X축, Y축 제가 좌표로 그려볼게요. 쫄지 마세요. 수요 공급 아니에요. 수요 공급 아니고 탄력성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이쪽을 시간 T라고 그러고 이쪽을 채권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시간 T 2년, 결산기 2년 정해놨죠? 이 채권은 채권 최고의 3억 1억이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시간, 이쪽이 채권입니다. 그럼 이제 5천에서 1억 5천, 1억 5천, 일시 0이 되다가 또 1억 5천, 2억 5천이 됩니다. 그럼 2년째 결산을 하기로 했죠. 그럼 2년째 채권이 2억 5천이네요. 그럼 값은 우리에게 2억 5천 갚아야 돼요. 그럼 2억 5천 갚으면 근저당 소멸충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갑부동산 경매청구에서 2억 5천까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채권이 3억 5천이네요. 그럼 2년째 갑은 을에게 얼마 갚아야 돼요? 3억 하다가 입지어진다 했죠. 채권 최고액을 채무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책임 한도 없이 전액 다 갚아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이날 3억 5천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근저당권 말소 소멸충구할 수 있습니다. 못 갚으세요. 못 갚으면 을은 갑부동산 경매 들어가요. 근데 경매 청구하더라도 단 우선 변제는 얼마까지 받아요? 3억까지만. 이렇게 전 시간에 채권 최고액이 우선 변제 한도액이고 채무자가 책임지는 책임 한도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5천만 원은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죠. 3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채권이 밑에서 놀아야 안전하겠죠. 이런 게 이제 불확정 채권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법조문 357조 있어요. 자, 301조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보류가 미루다. 아까 결산기 2년으로 미루었죠. 미루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근저당이에요. 채무 아직 불확정이니까 확정을 2년으로 미루어서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근저당입니다. 다음에 2항 이러한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다고 이미 다 공부했어요. 우리 저당권에서 360조 채권 최고액 이미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73페이지는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피담은 채권 범위 동그라미 1번, 2번 이미 다 공부했어요. 했다니까요. 다음 페이지 3번도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다 했어요. 바로 전 시간에. 그래서 이제 74페이지 양괄호 2번 피담보 채권의 자 확정 동그라미. 이제 이게 중요해요. 확정. 왜냐면 보세요. 자, 확정 채권을 위해서 보통 저당권, 일반 저당권, 불확정 채권에서 근저당 나왔죠. 그럼 근저당에서는 지금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네요. 얼마를 갚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해 공부합니다. 그러면 근저당도 보통 저당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제 얼마로 확정됐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그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못 갚으면 경매 들어오겠죠.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해담은 채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결산기라든가 뭐 존속기간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2년으로 정했죠. 그날 확정된다. 또는 경매 신청,
그럼 기본계약의 신발 공급계약, 해지 등 확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경매 신청이 나와서 이 경매 신청이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자, 동그라미 경매 신청.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근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을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 뭐 그냥 저당권이든 뭐 근저당권이든 또는 뭐 전세권 상관없어요. 아무튼 을보다 아무튼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이 선순위 을 채권 확정을 물어봐요. 누구 채권? 선순위 을 채권 확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건 정해 있어요. 병채권 시험이 안 물어봐요. 물어본 건 을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 정해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경매 신청하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 시 그날 확정되는데 확정됐죠? 근데 경매를 취하했네요. 그래도 이미 확정됐잖아요.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만 없애준 겁니다. 불상에서. 근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러니까 얘보다 아래 것이 경매죠. 아래 것이 혹시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누구 채권? 선순위 을 채권입니다. 병채권 안 물어봐요. 을 채권이 확정된다. 그래서 물어본 건 정해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 누가 경매했는가? 경매 신청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24페이지 동그라미 기억은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는 가로칩니다. 경매 신청 시가로 그때 피해자 문제 확정된다. 니은 다 후순위의 동그라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해자 채권은 가로칩니다. 매수인이 매각되고 완납한 때 가로 그때 확정된다. 누가 경매했는가를 보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번 34에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에 이자 산입된다 그랬죠? 된다. 2번 피해자 문제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 가능해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근저당권자가 피해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후순위가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근저당권자면 그 신청시 확정해서 맞았죠? 신청시. 4번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3글자. 물상보증인 5글자. 그러면은 채무자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근데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액까지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채무자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죠. 그럼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가 있는 근저당권은 그 존속기가 만료된 때 재무 확정됩니다. 정답은 4번. 이 시간에는 여기 담보물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담보물권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계약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하시고 항상 교재로 복습을 많이 해주고 강의는 꼭 2-3번 이상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출문제까지 같이 곁들이면 퍼펙트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